그 성냥 켜지 마세요. 왜 그래? 이른 새벽 저수지 산책로에서 마주친 12살 소년의 경고에 제게 5위 홍진철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타는 냄새 나시죠? 누군가 아저씨를 죽이려고 준비 중이라고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원인모를 타는 냄새를 이 아이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살고 싶으면 당장 저기 요양원으로 오세요. 도대체 이 소녀는 누구길래 죽음의 냄새를 맡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 4시였습니다. 진철은 코끝을 찌르는 냄새에 눈을 떴어요. 뭔가 타는 냄새였죠.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이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 주방, 서재,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불이 난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냄새가 났는데요. 진철은 코를 킁킁거리며 다시 냄새를 맡아보았어요.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요즘 이런 일이 잦았어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타는 냄새. 그 냄새가 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죠. 69의 대기업 회장이 한밤중에 불냄새를 쫓아 집안을 헤매다니. 진철은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사흘 전에는 30년 넘게 잃어버린 적 없던 지갑이 집무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호팀이 CCTV를 샅샅이 뒤졌지만 범인도 지갑도 찾지 못했죠. 어디로 사라진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시한 적 없는 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이 찍혀 있었거든요. 비서를 불러 따졌더니 비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분명히 회장님 지시라고 전달받았는데요. 급히 처리하라고 하셨다고요. 진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인 척 지시를 내린 걸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임원회의에서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을 때 진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그 말끝이 흐려졌지만 진철은 알았어요. 치매. 임원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회장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대. 진철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치매 초기 증상을 검색했어요.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글자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진철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경호원을 깨우지 않고 몰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어요. 저수지가 있는 산책로로 향하는 길이었죠. 주머니 속에는 10년 전 절에서 스님이 건네준 성냥갑이 들어 있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불을 밝히라던 말. 요즘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는 날이면 이 성냥갑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저수지에 도착한 진철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물 위로 옅은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진철은 성냥갑을 꺼내 성냥 하나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성냥 켜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철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때 묻은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고 단단했어요. 어른의 눈빛이었죠. 소년은 성큼 다가와 진철의 손에서 성냥을 빼앗았습니다.
동작이 어찌나 빠르던지 진철은 막을 틈도 없었어요. 아저씨한테서 타는 냄새가 나요. 소년의 말에 진철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맡았던 그 냄새. 이 아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진짜 불은 아직 안 났는데 벌써 냄새가 나네요. 누가 아저씨를 태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야. 성냥 돌려줘. 진철이 손을 뻗었지만 소녀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아저씨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반신반의하며 진철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소녀는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특정 앱을 가리켰어요. 이거요. 배터리 절약 앱처럼 보이죠? 근데 스파이 앱이에요. 아저씨 위치랑 통화 내용이 전부 누군가한테 전송되고 있어요. 진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 앱은 자신이 깔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아저씨 요즘 기억이 이상하죠? 그거 치매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아저씨를 미치광이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조작? 누군가 자신을 조작하고 있다는 말에 진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넌 대체 누구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 위쪽을 가리켰어요. 새벽 어둠 속에 버려진 건물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살고 싶으면 저기로 오세요. 저기 버려진 폐요양원으로요. 거기서 다 알려드릴게요. 소년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품기엔 너무 무거운 감정들이었죠. 오늘 밤이 지나면 늦어요. 아저씨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소녀는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성냥갑을 쥔 채로요. 진철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녀는 이미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진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저 폐요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코끝으로 다시 그 냄새가 스쳤어요. 타는 냄새. 이번에는 더 진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처럼요. 진철은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소년이 가리킨 폐요양원을 향해서요. 새벽 안개가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정체도 모르는 아이의 말을 듣고 버려진 건물을 찾아가다니.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스파이 앱, 조작된 기억? 누군가 자신을 미치광이로 만들고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5년째 버려진 건물이라고 했어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건물 외관은 흉물스러웠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진 담벼락, 잡초가 뒤덮인 마당. 하지만 진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어둠이 진철을 삼켰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앞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소년의 목소리였어요. 진철이 고개를 돌리니 소년이 계단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숨겨진 계단이었죠. 따라오세요. 소년이 먼저 계단을 내려갔어요. 진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한참을 내려가니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소년이 문을 열자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지하 관리실이었습니다. 외관과 달리 내부는 정돈되어 있었어요. 전기도 들어오고 있었죠. 벽면에는 사진과 서류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진철은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의 얼굴 절반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화상 흉터였어요. 누구야?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흉터 아래로 익숙한 눈매가 보였어요. 진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성복이야?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남자의 목소리도 익숙했어요. 3년 전 갑자기 실종된 비서실장 이성복.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넌 죽은 줄 알았어. 진철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죽을 뻔했죠. 3년 전 그날 밤에요. 성복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3년 전 저는 한 상무님과 함께 회사 내부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몰래요. 한 상무. 그 이름에 진철의 눈이 흔들렸어요. 3년 전 횡령 혐의로 자살한 상무였습니다. 한 상무는 횡령범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횡령범을 찾아내려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뭐라고? 진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요양원 사업에서 불법 약물 투여로 환자들이 죽었어요. 그걸 은폐하려고 수백억이 빠져나갔고요. 한 상무가 그 배우를 알아냈습니다. 성복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배우는 부사장 박영찬이었습니다. 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영찬, 자신의 처남이었습니다. 아내 미영의 남동생이자 회사의 2인자. 영찬이가, 그럴 리가 없어. 한 상무가 증거를 수집하던 날 밤 박영찬 측에 발각됐어요.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복이 자신의 흉터를 가리켰어요. 불이 났어요. 한 상무가 저를 밀쳐내면서 말했습니다. 해담이를 부탁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진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상무를 횡령범으로 몰아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소년이 앞으로 나왔어요. 진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해담이에요. 한 상무의 아들이요. 진철은 말을 잃었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에 3년 동안 삭힌 복수심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회장님을 지키려다 죽었어요. 그리고 박영찬은 아버지를 횡령범으로 만들었죠. 해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 사람이 회장님까지 없애려 하고 있어요.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진철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사라진 지갑, 조작된 서명, 스파이 앱,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이미 조작된 치매 진단서도 준비해뒀더라고요. 곧 긴급 주주총회를 열 거예요. 성복이 벽에 붙은 서류를 가리켰어요. 진철은 그제야 벽면을 제대로 살펴봤습니다. 의료기록, 자금 이체 내역, 비자금 계좌. 3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 빼곡했어요. 회장님, 해담이 진철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던 사람이 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키려고요. 하지만 회장님 도움이 필요해요. 진철은 해담을 내려다봤어요. 12살 아이가 3년 동안 이 지하실에서 복수를 준비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진짜였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누명을 벗기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진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뭘 하면 되지? 해담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았어요. 지하 관리실 벽면은 온통 증거 자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진철은 한 발짝 한 발짝 벽을 따라 걸으며 그것들을 살펴봤어요. 의료 기록 사본, 자금 이체 내역, 해외 계좌 정보. 3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다 너희 둘이서 모은 거야?
진철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묻어났어요. 성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해담이를 데리고 여기로 숨어들었을 때 가진 거라곤 화상 입은 몸뚱이뿐이었죠. 성복이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 상무와 어린 해담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진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상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해담이를 부탁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세상 모두가 한 상무를 횡령범이라 욕할 때 이 아이만은 아버지의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진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3년 전 자신도 한 상무를 의심했었습니다. 아니, 의심 정도가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에 조화 하나 보내지 않았죠. 횡령범의 장례에 회장이 조문하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해담이 낡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니 화면을 켰어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상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3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진철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저는 한정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구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영상 속 한 상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급하게 녹화한 것 같았습니다. 박영찬 부사장이 요양원 사업에서 불법 약물을 투여해 환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비자금 계좌와 약물 구매 내역이 담긴 자료가. 그 순간 영상이 끊겼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정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끊겨요. 해담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결정적인 증거를 말하려던 순간에 파일이 손상됐어요. 3년 동안 복구하려고 했는데 아직 완전히는 못했어요. 진철은 해담을 바라봤습니다. 12살 아이가 파일 복구를 한다고요? 내가 직접 복구했단 말이야? 해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 안 가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공부했어요. 프로그래밍이랑 데이터 복구 기술이요. 해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원수 갚으려면 똑똑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울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진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2살 아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었어요. 뛰어놀고 친구들과 웃어야 할 나이에 이 아이는 지하실에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복이 다른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이건 해담이가 1년 전부터 조민혁 검사에게 보낸 증거 자료들이에요. 조민혁? 그 검사가 왜? 진철이 물었습니다. 3년 전 한 상무 사건 담당 검사였어요. 수사하려다가 위에서 압력받고 중단했죠. 그때 많이 괴로워했다고 들었어요. 해담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증거를 조금씩 보냈어요. 1년 동안요. 언젠가 다시 수사할 기회가 오면 쓸 수 있도록이요. 진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살 아이의 치밀함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이건 치밀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해담아. 진철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해담이 고개를 들어 진철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 한 상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그걸 몰랐던 거야. 미안하다. 진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해담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손목시계였어요. 가죽 밴드는 닳아서 너덜너덜했고 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9시 47분에 멈춰 있었어요. 아버지 시계예요. 해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을 나서면서 저한테 이 시계를 맡겼어요.
아빠 잠깐 다녀올게. 이거 들고 있어. 몇 시에 아빠 나갔는지 기억해줘. 진철은 숨을 멈췄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계속 이 시계를 보면서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나?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해담의 말이 끊겼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중에 성복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얼굴에 화상을 입은 채로요.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가 다신 안 온다는 거. 해담이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그 시간에 멈춰놨어요. 9시 47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시간이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멈춰 놓은 거예요. 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철은 해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해담아. 진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나를 지키려다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난 3년 동안 그분을 횡령범이라고 생각했어. 용서해다오. 해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3년 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진철은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작고 마른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약속할게. 진철이 해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반드시 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거야. 그리고 진짜 범인을 법 앞에 세울 거야. 해담이 진철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진철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진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해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3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성복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지하 관리실에 잠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벽에 붙은 증거 자료들이 세 사람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3년의 시간이 담긴 그 자료들이 이제 곧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회장님, 원본 서류가 필요해요. 성복이 벽에 붙은 자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사본이에요. 법정에서 쓰려면 원본이 있어야 해요. 박영찬이 조작한 계약서 원본, 비자금 이체 승인서 원본. 그게 있어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요. 진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집 서재 금고에 있어. 중요한 서류는 전부 거기 보관하거든. 그럼 가져올 수 있어요? 해담이 물었습니다. 진철은 잠시 생각했어요. 자기 집에 가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성복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위험해요, 회장님. 성복이 고개를 저었어요. 박영찬이 이미 저택 주변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회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니까 지금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도 가야 해. 그 서류 없으면 끝장을 못 내. 진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경호원 교대 시간을 이용하면 돼.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 그때 잠깐 빈틈이 생겨. 30년 넘게 그 집에서 살았어. 내가 모르는 구석이 없어. 해담이 진철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위험해요, 아저씨. 같이 가면 안 돼요? 진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나 혼자 다녀올게. 금고 열고 서류만 챙기면 10분이면 충분해. 성복과 해담은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진철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거든요. 자정 무렵 진철은 양평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곳이죠. 하지만
오늘은 마치 적진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예상대로 경호원들은 교대 중이었습니다. 진철은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금고가 보였습니다. 진철은 재빨리 금고 앞으로 다가갔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철은 필요한 서류들을 꺼내 품에 넣었어요. 원본 계약서, 인감 서류, 비자금 승인서, 전부 있었습니다. 됐어. 진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이었어요. 찰칵. 서재 불이 켜졌습니다. 형님, 이 밤중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진철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재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영찬이었어요. 55살. 진철의 처남이자 회사의 부사장. 아내 미영의 남동생이었죠. 단정한 양복 차림에 기름기 흐르는 머리카락.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찬아. 진철의 목소리가 굳었어요. 물건 찾으러 오셨나 봐요. 이 시간에 혼자서. 박영찬이 천천히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찰칵. 그 소리와 함께 서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4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회사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찬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진철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미 둘러싸인 뒤였습니다. 형님, 이제 연극 그만하시죠. 박영찬의 목소리에서 존경의 기색이 사라졌어요. 차갑고 냉소적인 말투였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내 형이야.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박영찬이 코웃음을 쳤어요. 30년 동안 회장 자리에 앉아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동안 나는 뭐였어요? 처남이라는 이유로 2인자 노릇만 했지. 이제 내 차례예요. 박영찬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색 라이터였어요. 찰칵. 불꽃이 피어올랐다가 꺼졌습니다. 찰칵. 또 켜졌다가 꺼졌어요. 진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소리, 그 불꽃,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냄새, 타는 냄새. 그제야 진철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맡았던 그 냄새. 박영찬이 긴장하거나 초조할 때마다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무의식 중에 진철의 뇌리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너, 그 라이터. 진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년 전 한 상무가 죽던 날 밤. 박영찬이 그날도 이 라이터를 만지작거리지 않았을까요? 진철의 무의식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이거요? 박영찬이 라이터를 흔들어 보였어요. 긴장하면 습관적으로 켜게 되더라고요. 그나저나 형님,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박영찬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일 긴급 주주총회가 열려요. 거기서 형님의 치매 판정을 발표할 거예요. 뭐라고? 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벌써 진단서도 다 준비해뒀어요. 형님이 최근 기억력 감퇴 증세를 보이고 있고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죠. 물론 전부 조작이지만 누가 알겠어요? 박영찬이 비죽 웃었습니다. 이제 형님은 경영권을 잃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돼요. 편하게 여생을 보내세요. 회사는 내가 맡을 테니까. 진철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사방에서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안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철의 아내 미영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서재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누나, 왜 나와요? 들어가 있어요. 박영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영찬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미영이 서재 안을 들여다보다가 남편을 발견했어요. 진철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미영이 달려왔어요. 남편과 남동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영찬아,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누나, 이건 회사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요. 박영찬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리 와요. 빨리. 미영이 진철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는 박영찬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영찬아, 오늘은 여기까지야. 내 남편한테 손 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누나. 박영찬이 소리쳤지만 미영은 남편을 데리고 서재를 빠져나갔어요. 뒷문을 통해 차고로 향했습니다. 여보, 차 타요. 빨리. 미영이 차 문을 열었어요. 진철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미영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요? 진철이 물었습니다. 몰라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저택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진철은 품에 넣은 서류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전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다 설명할게.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영은 대답 없이 운전대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차는 새벽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폐요양원을 향해서요. 차는 한밤중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살피던 진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여러 개 보였거든요.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뒤에 차들이 있어. 미영의 손이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알아요. 아까부터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진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영찬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어요. 이대로 폐요양원까지 가면 해담과 성북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내릴게. 당신은 다른 데로 가. 무슨 소리예요? 혼자 어떻게 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나갈 데가 있어. 당신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 호텔이든 어디든. 진철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속도를 줄이자 진철이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미영의 차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갔고 추격하던 차들 중 일부가 그쪽으로 따라갔습니다. 진철은 산길을 뛰었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폐요양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드디어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산 아래쪽에서 차량 여러 대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성복이 건물 입구에서 손짓했어요. 진철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왔어. 박영찬 놈이 사람을 보냈어. 알아요. 창문으로 봤어요. 해담이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표정은 침착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준비해뒀어요. 뭘 준비했다는 거야? 진철이 물었습니다. 해담이 대답하려는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나오세요.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영찬이었어요.
진철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직접 왔어? 성복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네. 본인이 직접 왔네요. 사람도 20명은 넘어 보여요. 형님, 대화로 해결합시다. 나오시면 다치는 사람 없어요. 박영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걱정하는 척하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도끼는 진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갈게. 진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성복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 나가시면 바로 잡혀요. 직접 대면해서 얘기해야지. 진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해담이 진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저씨,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뭐? 해담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박영찬이 직접 왔으니까 본심을 끌어내야 해요. 밖에서 소리 지르게 놔두세요. 화가 나면 실수로 뭔가 말할 수도 있어요. 진철은 해담을 바라봤습니다. 12살 아이의 눈빛이 어른보다 냉철했어요. 3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아이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해담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성복을 바라봤어요. 성복 아저씨, 여기 구조 설명해 주세요. 성복이 벽에 붙은 건물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한 상무가 요양원 사업용으로 설계했어요. 근데 내부가 일반 건물과 달라요. 도면을 보니 복도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숨겨진 방과 비밀 통로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귀신 나온다는 소문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일부러 퍼뜨린 거예요. 사람들이 접근 못하게요. 해담이 설명했어요. 3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모든 통로랑 숨겨진 방 위치를 다 외웠어요. CCTV 사각지대도 전부 알아요. 진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3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형님, 안 나오시면 들어갑니다. 밖에서 박영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인내심이 바닥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입해. 박영찬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발소리가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진입하는 소리였죠. 이쪽으로 오세요. 해담이 앞장섰어요. 진철과 성복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해담은 좁은 통로로 들어가더니 벽을 밀었어요. 숨겨진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요.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자 해담이 문을 닫았어요. 바로 옆으로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추격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숨겨진 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해담이 손짓했습니다.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좁은 통로를 지나고 계단을 오르고 또 다른 숨겨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멀리서 추격자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갈라져서 찾아. 어디 숨었는지 모르지만 이 건물 안에 있어. 발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해담이 작게 웃었어요. 저 사람들 지금 서로 길 잃고 있을 거예요. 이 건물 구조 모르면 미로 갔거든요. 진철은 해담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숨바꼭질 시작해요. 해담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해담은 건물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어요. 어느 복도로 가면 막다른 길이 나오는지, 어느 방에 숨겨진 문이 있는지, 어디가 CCTV 사각지대인지. 3년 동안 이 건물에서 살며 익힌 지식이었습니다. 이쪽으로요. 해담이 속삭였어요. 좁은 틈을 빠져나가자 또 다른 방이 나왔습니다. 저기 있다? 갑자기 뒤에서 외침이 들렸어요. 추격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해담이 재빨리 벽의 스위치를 눌렀어요.
천장에서 뭔가 떨어지며 길을 막았습니다. 오래된 철제 선반이었어요. 추격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그 틈에 세 사람은 다른 통로로 사라졌어요. 해담이 일부러 소리를 내며 추격자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인했습니다. 그 사이 진철과 성복은 안전한 방에 몸을 숨겼어요. 야, 여기 아무도 없어. 아까 분명히 이쪽으로 갔는데. 추격자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둡고 복잡한 구조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어디 있어? 여기야. 근데 길을 모르겠어. 해담이 성복과 진철이 있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숨이 조금 가빴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시간 벌었어요. 저 사람들 완전히 길 잃었어요. 진철은 해담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대단하다 해담아. 해담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박영찬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박영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나도 방법을 바꿔야겠네요.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박영찬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이 건물 가스관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 알아요? 가스 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쳤어. 저놈이 진짜 미쳤어. 성복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5분 줄게요. 5분 안에 안 나오면 가스 틀어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박영찬의 외침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어디선가 쉬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스가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진짜 튼 거야?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코끝으로 희미하게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가스 냄새였습니다. 지하로 가요. 빨리. 해담이 앞장섰어요. 세 사람은 서둘러 지하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가스 냄새가 점점 진해졌어요. 지하 관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담이 재빨리 문틈을 젖은 천으로 막았어요. 여기는 환기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요. 성복이 환기구를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여기로 바깥 공기가 들어와요. 하지만 위층 가스가 계속 새면 결국은 말끝을 흐렸어요. 모두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철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려 했지만 신호가 없었습니다. 통신이 안 돼. 저쪽에서 막은 것 같아요. 전파방해 장치를 쓴 거예요. 해담이 말했습니다. 진철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럼 경찰에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 성복도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역시 신호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다 죽겠어. 진철이 벽에 기대앉았어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에 질식당할 위기라니. 그때 해담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요. 뭐? 진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해담의 표정은 놀랍게도 침착했습니다. 저 이런 상황 대비해서 준비해둔 게 있어요. 해담이 낡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데드맨 스위치예요. 진철과 성복이 동시에 해담을 바라봤어요. 1년 전부터 만들어뒀어요. 제가 매일 특정 시간에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가 24시간 안에 안 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요. 무슨 시스템인데? 진철이 물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 파일이 자동으로 전송돼요. 경찰서랑 주요 언론사 서버로요. 동시에요.
진철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통신이 끊겼잖아. 그럼 신호를 못 보내는 거 아니야? 해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해담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타이머에는 32분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숫자가 1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30분 후면 자동으로 전송돼요. 제가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요. 성복이 해담을 바라봤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해담아, 내가 그런 걸 혼자서 만들었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냥 조합한 거예요. 해담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3년간의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민혁 검사한테도 같이 가요? 진철이 물었어요. 네. 검사님 개인 이메일로도 보내지게 해뒀어요. 1년 동안 익명으로 증거 보내면서 이메일 주소 알아냈거든요. 진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런 시스템을 혼자서 만들었다니.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3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그때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찬의 부하들이 건물을 뒤지는 소리였어요. 지하에 있을 거야. 찾아.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여기 문 잠겨 있어요. 부서. 쾅쾅쾅.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 문 특수 제작이에요. 쉽게 안 부서져요. 해담이 속삭였습니다. 한 상무가 중요한 서류 보관하려고 만든 방이에요. 금고 수준으로 튼튼해요. 진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상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다니. 죽어서도 자신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타이머를 확인했어요. 25분 남았습니다. 문 안 열려요. 다른 방법 찾아봐.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세 사람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스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어요. 환기 시스템이 있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버텨야 해요. 20분만 더요. 해담이 말했습니다. 진철은 해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검찰청. 조민혁 검사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컴퓨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띵. 조민혁이 이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일이 와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익명이었습니다. 또 그 사람이군. 조민혁은 중얼거렸어요. 1년 전부터 익명의 제보자가 증거 파일을 보내오고 있었거든요. 3년 전 한 상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수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민혁이 이메일을 열었어요. 첨부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용량이 상당히 컸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건 의료기록, 비자금 계좌 내역, 자금 이체 승인서, 그리고 한 상무가 남긴 영상 파일까지 3년 전 사건의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민혁의 손이 떨렸어요. 3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한 상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정우입니다. 박영찬 부사장이 요양원 사업에서 불법 약물을 투여해 환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조민혁은 영상을 끝까지 봤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 청구합니다. 대상은 한주그룹 부사장 박영찬. 혐의는 살인 교사와 횡령입니다. 조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출동 준비해.
지금 바로 가야 해. 조민혁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3년 전에 빚을 갚을 시간이 온 거였어요. 타이머가 0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소리. 성복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경찰이다. 위층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박영찬 부하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빠져. 경찰 왔어. 우당탕탕. 발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도망치는 소리였습니다. 해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왔어요. 조민혁 검사님이 왔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진철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스를 많이 마셔서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이 거칠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성복이 진철을 부축했습니다. 진철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은 게 눈에 보였습니다. 잠시 후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계십니까? 검찰입니다. 조민혁 검사의 목소리였어요. 해담이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조민혁이 경찰 특공대와 함께 서 있었어요. 다들 무사하십니까? 조민혁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철의 상태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구급대, 여기 환자 있어요. 빨리.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진철을 들것에 눕히려 했어요. 하지만 진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나 병원 갈 시간 없어. 진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늘 주주총회야. 거기 가야 해. 영찬이 놈이 거기서 내 경영권 빼앗으려고 할 거야. 회장님, 지금 상태로는 무리예요. 성복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고집을 부렸어요. 괜찮아. 가야 해. 내 손으로 끝내야 해. 진철이 들것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성복이 진철을 붙잡았어요. 진철의 눈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제가 갈게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해담에게로 향했습니다. 뭐라고? 진철이 해담을 바라봤어요. 제가 총회장에 갈게요. 아저씨 대신이요. 해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해담아, 내가 어떻게... 거긴 어른들 세상이야. 성복이 해담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저 3년 동안 이 순간 준비했어요. 해담이 성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던 사람이 회장님이에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끝내야 해요. 해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장님을 지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도 지켜야죠. 그게 아들이 할 일이잖아요. 진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2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담은 진심이었어요. 해담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성냥갑이었어요. 첫날 밤 진철에게서 빼앗았던 바로 그 성냥갑이었습니다. 이거 아직 가지고 있었어? 진철이 물었어요. 네. 그때 아저씨한테서 타는 냄새가 났거든요. 그래서 빼앗은 거예요. 아저씨가 위험하다는 신호였으니까. 해담이 성냥갑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는 켜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해담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불 켤 때가 됐어요. 조민혁 검사가 해담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익명으로 증거를 보내온 사람이 12살 아이였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조민혁이 말했습니다. 총회장까지 내가 직접 데려다 줄게.
그게 3년 전 내가 갚지 못한 빚이야. 조민혁이 해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해담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진철이 들것에서 해담의 손을 붙잡았어요. 해담아.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는다. 내가 할 수 있어. 해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아저씨. 제가 끝낼게요. 해담과 조민혁이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진철은 들것에 누운 채 해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고 마른 어깨. 하지만 그 어깨에는 3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검사님. 성복이 조민혁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조민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어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도심을 향해 달렸어요.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한 빌딩. 박미영은 남동생 영찬의 사무실 앞에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어요. 오래전 만들어둔 복사본이었습니다. 미영은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굳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켰어요. 책상 뒤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금고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영찬의 생일. 틀렸어요. 어머니 생일. 역시 틀렸습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영찬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자신이 부사장이 된 날짜였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미영은 하나씩 꺼내 확인했어요.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조작된 치매 진단서. 남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3년 전 수사 중단 요청서. 영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 한 상무를 횡령범으로 몰기 위해 조작한 증거 목록이었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찬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영은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친동생이었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이 남편을 죽이려 했고 무고한 사람을 횡령범으로 몰아죽게 했어요. 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미안해, 영찬아. 하지만 난 내 남편 편이야. 미영은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주총회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총회장에서는 곧 마지막 전투가 시작될 터였습니다. 한주그룹 본사 대강당. 주주총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단상 위에는 박영찬이 서 있었어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밤새 벌어진 일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영찬이 침통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기였습니다. 홍진철 회장님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전문의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박영찬이 손짓하자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진철이 서재를 헤매는 모습, 같은 서랍을 여러 번 열었다 닫는 장면. 조작된 영상이었어요. 보시다시피 회장님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영권 이양을 제안드립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수군거렸어요. 분위기가 박영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쾅! 총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한 소년이 서 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먼지투성이 얼굴. 밤새 도망다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해담이었어요. 뭐야, 저 애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영찬의 얼굴이 굳었어요. 폐요양원에 있던 그 꼬마가 왜 여기 있지? 경비, 저 애네 보내. 박영찬이 소리쳤어요. 경비원 2명이 해담에게 달려갔습니다. 해담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경비원들이 다가오는 걸 지켜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성냥갑이었어요. 해담이 성냥 하나를 꺼내 그었습니다. 칙!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해담이 성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경비원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삐익! 천장의 화재 감지기가 반응했어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콱! 물이 쏟아졌어요. 총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틈에 해담이 단상으로 뛰었습니다. 물을 맞으며 달렸어요. 품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방수 커버로 감싸뒀던 거였어요. 아, 저 애 잡아. 박영찬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쏟아지는 물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 사이 해담이 프로젝터에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정우입니다. 한 상무였어요. 3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여전히 물을 뿌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영찬 부사장이 요양원 사업에서 불법 약물을 투여해 환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한 상무가 서류들을 들어보였어요. 비자금 계좌 내역, 약물 구매 기록, 사망한 환자들의 의료 기록.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박영찬 부사장이 있습니다. 박영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영상 꺼. 당장 꺼. 박영찬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아들 해담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해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스프링클러 물과 눈물이 뒤섞여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프링클러도 멈췄어요. 총회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연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박미영이었어요. 누나? 박영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곧장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릉덩이를 밟으며 걸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해담의 노트북을 빌려 서류를 스캔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떠올랐어요. 조작된 치매 진단서, 그리고 3년 전 수사 중단 요청서. 박영찬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제 남동생 사무실 금고에서 가져온 겁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제 남편 홍진철 회장은 치매가 아닙니다. 이 진단서는 조작된 겁니다. 그리고 3년 전 한정우 상무의 죽음도 제 동생이 꾸민 일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를 눌러댔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짓이야? 박영찬이 소리쳤어요. 영찬아, 난 내 남편 편이야. 그리고 무고하게 죽은 사람의 편이야.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문이 다시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진철이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조민혁 검사가 함께였어요. 회장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철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조민혁이 휠체어를 밀며
단상 앞까지 다가왔어요. 진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영찬을 바라봤습니다. 박영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주머니에서 은색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찰칵. 불꽃이 피어올랐다 꺼졌어요. 찰칵. 또 켜졌다 꺼졌습니다. 찰칵. 찰칵. 진철은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코끝으로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타는 냄새. 3년 전 그날 밤에도 이 냄새가 났겠죠. 한 상무가 죽던 그 순간에도요. 그 냄새가 진철의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영찬, 내가 그랬구나. 진철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총 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찬, 내가 그랬구나. 진철의 목소리가 총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찬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손에 든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찰그랑.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형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박영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민혁 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영찬 씨, 살인교사, 횡령, 증거인멸,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조민혁이 손짓하자 형사들이 박영찬에게 다가갔어요. 이럴 수 없어. 난 부사장이야. 손대지 마. 박영찬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박영찬이 끌려나가면서 미영을 바라봤어요. 누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영찬이 총회장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총회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철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미영이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여보, 무리하면 안 돼요. 괜찮아. 진철이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해담을 바라봤습니다. 해담이 단상 위에 서 있었어요. 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가 더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진철이 해담에게 다가갔어요.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영이 옆에서 부축했어요. 해담 앞에 섰습니다. 해담아. 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 한정우 상무는 영웅이었어. 나를 지키려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난 3년 동안 그분을 횡령범이라고 생각했어. 진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해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철이 조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검사님, 한정우 상무의 명예회복 절차를 밟아주세요. 모든 혐의를 벗기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조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진철이 다시 해담을 바라봤어요. 해담아,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어. 해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랑 같이 살지 않겠니? 내 양자가 되어줘. 총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주주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해담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할게요. 진철의 표정에 실망이 스쳤어요. 저는 한정우의 아들로 남고 싶어요. 아버지 성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해담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이름이에요. 한해담. 이 이름 그대로 살고 싶어요. 진철은 해담을 바라봤어요. 12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담은 진심이었어요. 알겠다. 진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하나만 부탁해도 되겠니?
해담이 진철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 양자가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내 곁에서 배워줘. 내 아버지가 하려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담의 눈이 커졌어요. 저한테 배우라고요? 그래. 넌 똑똑한 아이야. 3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잖아. 그 능력을 좋은 곳에 쓰면 좋겠어. 진철이 해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 아버지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그 정의를 내가 이어가면 좋겠어. 내가 도와줄게. 해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 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해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철이 해담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맙다, 해담아. 고마워. 진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총회장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얼굴 한쪽에 화상 흉터가 있는 남자였어요. 이성복이었어요. 성복이 3년 만에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얼굴이 왜 저래? 성복은 개의치 않았어요. 곧장 진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성복이 고개를 숙였어요. 성복아. 진철이 성복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 돌아와. 진철이 성복의 손을 잡았어요. 다시 내 곁에서 일해줘. 비서실장으로. 성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성복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해담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성냥갑이었어요. 아저씨, 이거 돌려드려요. 해담이 성냥갑을 진철에게 내밀었어요. 진철이 성냥갑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 빼앗아서 죄송해요. 그때는 아저씨가 위험해서 그랬어요. 알아. 고마웠어. 진철이 성냥갑을 손에 쥐었어요. 10년 전 스님이 건네준 바로 그 성냥갑. 마음이 흔들릴 때 불을 밝히라던 말. 진철은 성냥갑을 열어봤어요. 성냥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을 켤 필요가 없겠네. 진철이 중얼거렸어요. 왜요? 해담이 물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진철이 해담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내가 내 곁에 있잖아. 해담도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짓는 환한 미소였어요. 진철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타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 맡았던 그 냄새,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던 그 냄새가 사라졌어요. 더 이상 타는 냄새가 나지 않아. 진철이 말했어요. 미영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담이 진철의 옆에 섰어요. 성복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총회장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철은 해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가자, 해담아. 이제 시작이야. 네, 아저씨. 해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람은 총회장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두렵지 않았어요. 곁에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믿을 수 있었을까요? 12살 아이의 경고를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